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선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거기 서 있었죠. 사위분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완벽한 그림인데 이거 좀 볼래? 핸드폰 화면을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진호가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2층 창문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 지난 2주간 매일 찍었어. 날짜, 시간까지 다 찍혀 있지. 증거는 충분해. 딸내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중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똑똑한 딸이 엄마랑 남편의 이런 비밀을 알면 당장 그거 지워.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섰어요. 때려봐. 그럼 신문에 나겠네. 사위가 장모 지키려다 건물주 팼다고. 그때였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손목을 잡았어요. 으윽, 뭐야?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인사동 한옥 2층, 제 주거 공간에서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장마철 폭우가 기와 지붕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비 오는 밤이면 이렇게 잠을 설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서예가였던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적이고 점잖았죠. 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더군요. 1층은 제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한복집이에요. 선영한복이라는 간판을 달고 인사동 골목 안쪽 쌈지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한복 마네킹들만 어둠 속에 서 있죠. 가끔 그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보여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현관 벨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어요. 예의를 차릴 새도 없이 연달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요? 저는 서둘러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는 비를 흠뻑 맞고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젖은 옷, 그리고 민지였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1층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이 열리자마자 딸아이가 제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오늘 집에 못 가.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7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제 딸이 지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열이 나는 거 아니야?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하지만 민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모습이었습니다. 슬리퍼는 짝짝이에 얇은 잠옷 위에 겉옷만 대충 걸치고 나온 거예요.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게 분명했죠. 일단 위로 올라가자. 감기 걸리겠어. 저는 딸을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지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더군요. 누가 쫓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거실 소파에 민지를 앉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네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진호는? 남편은 어디 있어? 민지는 한참을 말없이 물잔만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뭘 못 견뎌?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 진호 오빠가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를 때린 건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엄마, 나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딸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민지가 조금 진정되자 저는 젖은 옷부터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돼. 안방으로 민지를 데려가 옷장에서 잠옷을 꺼냈어요. 민지가 젖은 옷을 벗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민지의 하얀 피부 위에 붉고 시퍼런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목덜미, 어깨 위, 손목 안쪽, 심지어 허벅지 안쪽까지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선명하게요. 민지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두려웠어요. 설마 사위가 딸을 때린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가 잠옷을 입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때린 건 아니야, 엄마. 그냥 손이 너무 세서. 손이 세다니 무슨 소리야? 진호 오빠가 그 사람이 한의사잖아. 낮에는 환자들 치료하면서 경추 교정하고 추나하고 그러잖아. 응, 그렇지. 압구정의 한의원 개원에서 잘하고 있다며? 그게 밤에도 똑같아, 엄마. 민지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환자 대하듯이 다뤄요. 여기 경혈을 풀어줘야 한다. 이 부위를 누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민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원했어요, 진짜로. 엄마도 알잖아. 내가 학교 일 때문에 만성 두통이랑 어깨 결림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진호 오빠가 경혈 눌러주고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았어. 근데 근데 점점 강해지는 거야.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뼈가 부서질 것 같아요, 엄마. 민지가 자신의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숨을 못 쉴 정도라니? 침대 머리판이 벽에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랫집에 들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일주일에 5번, 6번. 거의 매일이에요, 엄마. 새벽 1시, 2시까지. 기를 소통시켜야 한다면서. 멈추질 않아요. 그럼 그만하자고 하지 그랬어? 말했죠. 근데 그 사람이 미안해.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엄마, 나 학교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다음날 목소리가 쉬어서 힘들었어요. 민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지쳤어요, 엄마. 교사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사위 박진호는 39살 한의원 원장이에요. 키가 185cm에 체격이 단단하죠. 압구정에서 한의원을 개원해서 환자들 사이에서 손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진호가 한복을 입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고리 아래로 드러나던 넓은 어깨, 두꺼운 팔, 손도 컸어요.
굵고 투박한 손가락이었죠. 한의사로서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니 손에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안쓰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센 걸까? 경혈을 정확히 아는 한의사의 손길이라면.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 이선영, 사위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7년 동안 남자의 손길이 그리웠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밤에도 점잖고 예의 바르게만 대했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압도적인 힘, 멈출 수 없는 에너지. 아,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민지야,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진호한테 엄마가 얘기해 볼게. 엄마가 뭐라고 하실 건데? 그야 민지가 힘들어한다고 좀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야지. 근데 진호 오빠 지금 나 찾고 있을 텐데.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호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지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받지 마.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오늘은 쉬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딸을 안방에 재우고 나온 뒤 저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진호한테 전화가 올 거야.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딸을 보호해야 해. 하지만 제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는 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복 마네킹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민지의 손목에 남은 그 손가락 자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굵고 강한 손가락, 한의사의 정확하고 힘있는 손길,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안 돼, 이선영, 정신 차려. 혼잣말을 하면서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예상이 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빗소리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걸 보며 어젯밤 민지가 했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손이 너무 세요.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그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민지는 아직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 얼마나 지쳤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따르릉, 따르릉.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박진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위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거기 있죠? 응, 있어. 새벽에 왔더라.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과했나 봅니다. 과했다는 표현이 묘하게 들렸어요. 뭐가 과했다는 걸까요? 자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애가 온몸에 멍들어서 왔길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목소리를 일부러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멍이요? 제가 그렇게까지 심했나요? 진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네 환자 치료하듯이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민지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던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한의사로 일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자꾸. 말끝을 흐리는 진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민지 깨기 전에 자네랑 나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7시 한의원 일 끝나고 오면 되겠네. 네. 장모님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그냥 사위를 불러서 잘 타일러야 하는데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몇 시야? 10시 좀 넘었어. 많이 피곤했나 보네. 응, 어제 진짜 힘들었어. 민지의 얼굴에는 아직도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진호한테 전화 왔었어. 저녁에 여기로 온대. 진호 오빠가. 그럼 나 어떡해? 너는 낮에 집에 가 있어. 저녁에는 학원 같은 데 가 있든지. 내가 진호랑 둘이서 얘기 좀 해야겠어. 엄마가 뭐라고 할 건데? 그야 당연히 민지가 힘들어한다고 좀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야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낮 동안 저는 1층 한복집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만 저녁 7시가 생각났거든요. 오후 6시가 되자 민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진호 오빠한테 잘 얘기해줘.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조절을 못하는 것뿐이야. 알았어. 걱정 마. 민지를 보내고 나니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 대신 옷장 깊숙이 있던 개량 한복을 꺼냈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죠. 왜 이런 옷을 꺼내 입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안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살 치고는 관리를 잘한 편이에요. 한복집 일을 하면서 늘 자세를 바르게 했고 손님들 앞에서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은은한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사위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니야. 그냥 기선 제압을 하려는 거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저녁 7시 정각이었습니다. 똑똑똑. 1층 한복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나? 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진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압구정 한의원에서 일하고 바로 옷 모양이었죠. 키 185cm의 큰 키에 단단한 체격. 한의사치고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목에는 땀띠가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목을 풀고 있더군요. 이거 기력에 좋은 산삼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손에 작은 한약재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 일단 들어와. 진호가 한복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체구가 들어오니 가게가 좁아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저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진호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2층 거실에 도착하자 진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앉지 않고 뭐해? 앉아. 아, 네. 진호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큰 체구에 비해 너무 쭈그러든 모습이었어요. 저는 마주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어요. 자네 솔직히 말해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러나? 직설적인 질문에 진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해. 내가 알아야 도와주지.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내 하루 종일 한의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는데도 밤이 되면 손이 근질근질해요. 진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굵은 손가락, 투박한 손등, 한의사의 손이었죠.
격려를 풀어주고 싶고, 제 자신도 치료받는 기분이 들어야 잠이 와요. 민지가 사랑스럽지 않나? 아니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몸이 닿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진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환자들한테 쓰는 솔력이 문제입니다. 추나할 때, 경추 교정할 때 쓰는 그 힘을 민지한테도 똑같이 쓰게 돼요. 민지는 섬세한 애야. 자네 손길을 못 받아내는 거지.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를 따르려다가 갑자기 앗하고 소리를 내며 허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허리가. 사실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진호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한복집 일하느라 허리가 좀 뻐근하네. 제가 봐드릴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한의사 모드로 바뀌었어요. 진지하고 전문적인 톤이었죠. 여기 허리 아래쪽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진호가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척추를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그래, 해봐. 진호의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굵은 손가락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요추 하나하나를 짚으며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요추 3번이 좀 틀어졌네요. 손가락이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묘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신수혈이 막혀 있어요. 이 부위가 막히면 만성 피로가 오고 허리도 아프죠. 진호의 손이 꾹꾹 눌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힘으로. 아, 시원하네. 정말 시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등골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게 한의사의 손길이구나. 이런 손으로 매일 밤. 저는 거울에 비친 진호의 모습을 힐끗 봤어요. 집중하는 얼굴, 땀이 맺힌 이마, 그리고 제 허리를 움직이는 굵은 손가락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풀어드리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가라앉을 겁니다. 자네, 이렇게 민지한테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저는 치료하는 건데 민지는 힘들어하고 진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진호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쳤어요. 자네, 그렇게 손이 근질거린다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선영, 내가 좀 도와줄까?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해했지만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민지는 몸이 약하잖아. 자네 손길을 못 받아내고. 그런데 자네는 매일 그렇게 손이 근질거린다며?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내일부터 퇴근하고 여기 한복집으로 와. 2층 수선실이 있거든. 거기는 아무도 안 올라와. 거기서 자네 손 내가 좀 받아줄게. 장모님. 진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민지한테 가서는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 자네도 해소가 되고 민지도 편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딸을 위한 제안인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정말.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시 한복집 마감하면 뒷문으로 올라와. 2층 수선실로. 네, 꼭 가겠습니다. 진호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일 밤이 기다려지고 있잖아. 창밖으로 인사동 거리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62살 과부, 딸의 남편에게 위험한 제안을 한 여자. 이선영, 너 미쳤어. 혼잣말을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낮 동안 저는 1층 한복집에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쌈지길에서 관광 온 일본인 부부가 전통 한복을 보러 왔고 인사동 사거리 쪽에서 오신 어르신이 회갑찬 치용 한복을 맞추러 오셨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오후 6시가 되자 저는 한복집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준비를 해야 해. 뭘 준비한다는 걸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2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층 거실을 지나 복도 끝 수선실 문을 열었어요. 한옥 구조의 아늑한 다락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자개장 하나, 오래된 재봉틀, 그리고 한복들이 걸린 옷걸이들. 창밖으로는 인사동 골목의 기와 지붕들이 보였죠. 저는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던 한복 상자들을 치우고 먼지를 닦았어요. 은은한 조명 하나만 켜두니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비단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올라오는 저녁 풍경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연보라색 개량 한복을 꺼냈어요.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명주 소재라 부드럽게 몸에 감기더군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선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위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니야. 그냥 기선제압이지. 응, 그래.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은은한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자스민 향이었죠. 시계를 보니 7시 50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수선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한복집 뒷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7시 58분.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1층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선영 왔구나. 네, 장모님.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의원 가운을 벗고 검은 셔츠 차림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온 듯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와 남성 특유의 채취가 느껴졌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허리에 좋은 침과 뜸,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올라와. 저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진호의 묵직하고 느린 발소리가 들렸어요. 2층 복도를 지나 수선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수선실이야. 낮에는 한복 수선하는 곳이고 밤에는 아무도 안 와. 조용하지? 진호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체구가 들어오니 작은 방이 더 좁아 보였어요. 좋은 공간이네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 소리에 진호가 움찔했어요. 자네 긴장하나?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진호의 목에 땀띠가 맺히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개장 옆에 서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한복 한번 입어볼래? 네. 한복요? 응. 딸 남편이 한복 맞춰 입는 모습 한번 보고 싶네. 여기 한복집인데 사위가 한복 입어보는 게 이상한가? 말은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핑계라는 걸요. 그럼 입어보겠습니다. 저는 옷걸이에서 진호 체격에 맞을 것 같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저고리, 그리고 마고자까지. 일단 바지부터 입어봐. 진호가 조심스럽게 바지를 입었어요. 허리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리 와, 내가 묶어줄게. 진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30cm도 안 되는 거리였죠. 저는 진호의 허리끈을 잡았습니다. 허리에 손이 닿을 때마다 진호가 움찔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묶지. 네. 진호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끈을 묶고 나서 저는 저고리를 들었습니다. 팔 들어봐. 솜에 넣어줄게. 진호가 팔을 들자 저는 저고리를 입혔어요. 소매를 넣을 때 제 손이 진호의 어깨를, 팔을 스쳤습니다. 단단했어요. 한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다져진 근육이 느껴졌죠. 자네 체격이 좋네. 옷이 딱 맞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풀 여미고 고름 매듭을 묶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진호의 가슴 앞으로 다가갔어요. 고개를 숙여 고름을 잡았습니다. 진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더 좁혀졌습니다. 20cm, 아니 15cm. 고름을 묶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선영 이상하네. 몇십 년을 한복 입히는 일을 했는데. 장모님, 진호가 낮게 불렀습니다. 왜? 저 지금 진호의 주먹이 쥐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했어요. 뭐? 손이 떨립니다. 왜? 장모님을 생각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마고자를 입히려고 진호의 뒤로 돌아갔어요. 어깨에 마고자를 걸쳐주며 제 손이 진호의 등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단단하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진호가 들었나 봐요. 진호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 마고자 단추를 채우는 척하며 진호의 배에 손이 닿았어요. 숨 참아봐. 단추 채워야 하니까. 장모님, 왜 그래? 저 정말 못 참겠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입고 있던 한복 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시간만 생각했어요. 한의원에서 환자 치료하면서도 계속 제 손이 떨려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개장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진호야, 우리 이러면 안 돼.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번만요. 오늘 한 번만. 단 한 번뿐이야.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진호의 굵은 손이 천천히 제 어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한의사의 정확한 손길이 제 몸을 찾아왔습니다. 경혈을 짚듯 하지만 더 뜨겁게.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수선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민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진호와 저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입술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민지야. 민지야, 왜? 엄마, 나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진호 오빠는 아직 안 왔어. 어디 간 거야?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는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진호? 그건
한의원 일이 늦게 끝났나 보다. 곧 갈 거야. 그래. 요즘 진호 오빠가 이상해. 맨날 늦게 와. 환자가 많은가 보지. 걱정 마. 알았어. 엄마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진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진호가 황급히 한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민지한테 가야겠습니다. 그래. 진호가 수선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저도 자개장에 기댄 채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선만 교환했어요. 진호의 눈빛에는 후회가 아니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1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선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한복 냄새와 진호의 채취가 섞인 공기. 저는 자개장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미칠 것 같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인사동 거리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쌈지길 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안국역 방향에서 오는 차 소리.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진호가 가져온 비닐봉지를 봤습니다. 침과 뜸 재료, 그리고 바닥에 벗어진 한복. 진호가 입었던 한복이었어요. 저는 그 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코에 가져다 댔죠. 진호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이선영, 너 정말 미쳤어.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지 전화 때문에 중단됐지만 내일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호는 왔습니다. 매일 저녁 8시 한복집 뒷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묵직한 발소리. 익숙해지는 소리였죠. 왔습니다. 인사말도 점점 간결해졌습니다. 민지에게는 핑계가 필요했어요. 진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모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대. 매일 침 놓아드리기로 했어. 민지는 의심 없이 믿었죠. 효자 사위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수선실에 들어서자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방 한쪽에 요를 깔아뒀습니다. 오늘은 자네가 내 허리 좀 봐줘. 진짜로 좀 아파서. 네, 그럼 엎드려 계세요. 저는 얇은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요 위에 엎드렸어요. 진호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의사 모드로 전환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요추 4번이 좀 틀어졌네요. 손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나하나 더듬으며 확인하는 손길. 하지만 점점 손길이 깊어졌어요. 거기 시원해. 소리가 나왔습니다. 치료인지 다른 건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 경혈이 아니라 장모님 자체가 느껴져요.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 누웠어요. 진호를 올려다봤죠. 진호야, 네, 뭐라고 불렀어? 진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다시 한번 불러봐. 선영 씨.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선영 씨로 불러줘.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 씨 나를 장모로 보지 마. 오늘만은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봐줘. 그 말을 하고 나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응.
나도 원해. 7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녹아내렸어요. 한의사의 정확한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찾아왔습니다. 경혈을 짚듯 하지만 훨씬 더 깊이 그분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선영 씨, 지금은 당신만 사랑해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개장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 비단 냄새와 뜨거운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진호.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선영 씨, 후회하세요? 후회해야겠지. 그럼 그만둘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만두지 마. 진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민지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선영 씨 없이는. 우리 미쳤어. 정말 미친 짓이야. 그래도 응, 그래도. 그날부터 패턴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은 조심스러웠어요. 치료하는 척에서 서서히 무너졌죠. 화요일은 핑계 없이 바로 끌어안았습니다. 대화 시간이 길어졌어요. 선영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갑자기 왜? 그냥 알고 싶어서요. 수요일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겉절이. 진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치 부부 같았어요. 이선영,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밥 먹죠. 그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행복해요, 지금. 목요일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날이 가장 격렬했던 것 같아요. 빗소리에 묻혀 우리만의 세상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닐까? 조심할게요. 민지가 의심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금요일 민지가 물었답니다. 엄마, 요즘 진호 오빠가 매일 거기 가? 진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대요. 장모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계속 치료해드려야 해. 낮에는 제가 정숙한 한복집 주인이었어요. 인사동 거리를 지나는 손님들과 상담하며 사모님은 정말 품이 있으세요라는 칭찬을 들었죠. 하지만 그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계단 오르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반응했죠. 어느 날 밤 함께 창가에 서서 인사동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망갈까요? 우리 둘이. 무슨 소리야? 선영 씨랑 저랑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민지는? 그럼 이대로 평생 숨어 살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상상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1층 한복집 문을 열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복 마네킹 위치가 살짝 달랐습니다. 분명 창가 쪽에 세워뒀는데 문 쪽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하나? 화요일 2층 수선실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자개장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내가 열었나? 진호가 열었나?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계단 중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담배꽁초였습니다. 새 것이었죠. 며칠 안 됐어 보였어요. 저도 안 피우고 진호도 안 피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왔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요일에는 계단 손잡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단단했는데요. 금요일 저녁 진호가 왔을 때 얘기했어요. 진호 씨, 요즘 뭔가 이상해. 뭐가요? 누가 여기 왔다 간 것 같아. 물건 위치가 바뀌고 담배꽁초도 떨어져 있고 혹시 손님이? 손님은 2층까지 안 올라와. 수선실은 나만 쓰는 곳이야.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누가 우리를 모르겠어. 그냥 불안한 느낌이 들어. 그날 밤 진호가 돌아간 뒤 저는 2층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어요. 인사동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모퉁이 그늘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을 꿨어요. 누군가 한복집 문을 두드리는 꿈.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민지. 화들짝 놀라 깨어났죠.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우리의 비밀이 곧 탄로날 것 같아.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오전 9시에 1층 한복집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이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복 마네킹이 분명 어제 저녁에 창가 쪽에 세워뒀는데 문 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확실히요. 계단 손잡이도 조금 흔들렸어요. 누가 왔다 간 거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층 수선실에 올라갔을 때 자개장 서랍이 또 열려 있었어요. 내가 열었나? 아니야, 분명 닫았는데. 수요일에는 계단 중간에서 또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2개나 떨어져 있었어요. 새 것이었죠. 고급 가죽 구두 자국도 보였습니다. 진호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었어요.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인사동 골목이 한산한 오후였죠. 딸랑딸랑. 1층 한복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김 사장이었습니다. 67세.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3년 전 아내를 사별한 뒤로 혼자 살고 있죠. 인사동 일대의 건물 몇 채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번들거리는 얼굴, 짙은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선영 씨, 오랜만이네.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최대한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피부에서 광이 나네. 그런가요? 그냥 평소와 같은데. 아니야. 달라, 확실히 달라. 좋은 일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다 티 나는데. 여자가 이렇게 환해 보이려면 말이야. 제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한복집 2층에 불이 자주 켜지더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넘어서 마감 시간 한참 지났는데 혹시 야근하시나? 아, 그건 수선 작업이 밀려서요. 수선, 혼자서. 네, 근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어요. 웬 덩치 좋은 젊은 남자가 뒷골목으로 들어가던데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거 사위분 아냐? 아, 네. 제 허리 침 놓으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침을 허리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디 침을 놓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 선영 씨, 나 바보 아니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좋아.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특히 밤에도 화질이 좋더라고. 요즘 핸드폰이. 뭘 찍었다는 거예요? 선영 씨는 참 우아하고 품이 있잖아. 인사동에서도 소문난 정숙한 과부. 과부라는 단어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위랑 참 안쓰럽더라고. 사장님, 무슨 말씀을?
딸내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중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똑똑한 딸이 엄마랑 남편의 이런 비밀을 알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도 외롭거든. 3년 동안 혼자 살았어. 사장님, 선영 씨가 그 젊은 놈이랑 노는 거. 나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갈게. 그건 안 됩니다. 왜? 사위는 되고 나는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생각해봐. 천천히. 내가 급한 사람 아니야. 명함 하나를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복집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선실에 들어가자 진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마시던 차잔, 자개장에 비친 제 초췌한 얼굴. 내가 미쳤었어. 62살 먹은 늙은이가 사위랑.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민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죗값을 치러야 해.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지 마. 무슨 일인지 나중에 말할게. 미안해. 보내고 나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진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걱정돼요. 지금 가도 될까요? 오지 마, 제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선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 씨, 무슨 일이에요? 진호였어요. 문자를 보고 걱정이 돼서 달려온 거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진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들켰어. 네, 김 사장한테 사진까지 찍혔대.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개자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가서. 안 돼. 더 복잡해져. 저는 진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 불 켜진 거 보니 집에 있네. 목소리였어요. 계단을 오르는 소리. 어떻게? 제 뒤로 가 계세요. 진호가 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았습니다. 수선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저를 보는 순간 멈췄죠. 오호, 이거 완전히 현장이네. 음흉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사위분까지 여기 계시네. 좋아, 좋아. 좁은 수선실에 세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수선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진호가 저를 뒤로 숨기고 앞을 막았어요. 좁은 수선실, 세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위분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완벽한 그림이네. 김 사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좀 볼래? 화면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진호가 인사동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녁 8시, 날짜가 찍혀 있었죠. 다음 사진은 2층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포옹하는 실루엣이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것만이 아니야. 지난 2주간 매일 찍었어. 갤러리를 스크롤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날짜, 시간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하지? 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장 그거 지워. 왜? 지우기 싫은데. 안 그러면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안 그러면 뭐? 때릴 거야? 김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때려봐.
그럼 폭행죄 추가되고 사위가 장모 지키려다 건물주 팼다고 신문에 나면 딱 좋겠네. 진호의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진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한의사 모드로 전환되는 게 느껴졌죠. 선영 씨, 뒤로 가 계세요.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어요. 뭐야? 이 혀를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진호의 굵은 손가락이 손목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눌렀어요. 이 혀를 계속 누르면 팔 전체가 마비됩니다. 아파. 놔. 응급실 가도 3일은 회복 못해요. 진호가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곡지혈까지 누르면 다른 손으로 팔꿈치 부근을 눌렀어요. 평생 이 팔 못 쓸 수도 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알았어. 놔줘. 진호가 손을 놓자 팔을 부여잡았어요. 그때 진호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 씨가 그 젊은 놈이랑 노는 거 나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럼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갈게. 3년 동안 혼자 살았어. 외로워. 녹음이었어요.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에 한복집에서 하신 말씀이죠. 진호야, 언제? 선영 씨한테 전화 못 받아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층에서 목소리 들렸고요. 진호가 바라봤습니다. 계단에서 다 녹음했습니다. 이거 경찰서 가져가면 건물주가 세입자 성추행 미수죠. 성추행은 무슨? 요즘은 이런 거 형사처벌 가능해요. 제가 한의사지만 법도 좀 압니다. 진호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갔어요. 제 대학 동기가 변호사예요. 성범죄 전문으로 하고 이런 사건 가장 좋아하죠. 알았어. 알았다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 인사동에서 건물주 아시기 힘들 텐데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울게. 다 지울게. 눈앞에서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장의 사진들이 사라졌어요. 휴지통까지. 응, 휴지통도. 휴지통까지 비우는 걸 확인한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세요. 황급히 수선실 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진호를 말렸어요. 그만해, 진호야. 선영 씨, 이 이상은 안 돼.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진호를 지켜야 한다고. 사위답게 좀 굴어.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지 말고.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선영 씨 지키려고. 우린 원래 사위와 장모잖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그냥 내가 외로워서 좀 놀아준 것 뿐이야. 진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사생활이라고요? 놀아줬다고요? 응, 이제 끝났어. 돌아가.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가슴도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진호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주제를 모르고 넘봤습니다.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이미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1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호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자개장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62살 여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가라고 했잖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선실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는 떠났다고 생각했던 진호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못 가요. 왜? 이대로는 못 가. 선영 씨가 날 밀어내는 이유 알아요. 진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날 지키려는 거죠. 날 보호하려고 그런 말 한 거잖아요. 진호야. 제가 김 사장 목소리만 녹음한 줄 알았죠? 진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녹음 중이었어요. 뭐? 이걸로 신고하면 끝이에요. 건물도 빼앗길 수 있어요.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미안해, 진호야. 너를 밀어내려고 그런 말 한 거야. 알아요. 다 알아요. 진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영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괜찮아요. 진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진호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진호가 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선영 씨, 응? 지금 당장 떠나요. 뭐?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거예요. 오늘 밤만이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내일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지만 응, 오늘만. 우리는 조용히 한복집을 나섰어요. 인사동 골목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진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인사동을 벗어나 종로를 지나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물이 보였어요. 밤 10시 강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진호가 한강변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반포대교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엔진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여기 어릴 때 자주 왔어요. 진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야경 보러.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시 오고 싶었어요. 나도 여기 좋아했어. 저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올림픽대로의 불빛들, 강을 건너는 차들, 저 멀리 반포대교의 야경. 남편이랑 가끔 왔었어. 데이트할 때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예가였어. 지적이고 점잖았지.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았어. 행복하셨어요?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그땐 늘 조심스러웠어. 밤에도 점잖고 예의 바르게만 대했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7년간 나를 여자로 본 사람은 너뿐이야.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처음 만났을 때 예뻤어요. 그랬겠지. 우리 딸 예쁘잖아.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선영 씨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네, 나이 차가 23살이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62살, 너는 39살. 10년 후면 난 70살 넘은 할머니가 돼. 너는 아직 40대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진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호야, 선영 씨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지. 민지가 있잖아. 내 아내가 있어. 알아요, 알지만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선영 씨, 내일이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
너는 민지 남편으로, 나는 장모로. 그럼 오늘은 응. 오늘만은 우리가 우리로 있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기억할게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응, 마지막이야. 좁은 차 안 시트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한강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선영 씨, 사랑해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7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단단한 품이 제 전부를 감쌌습니다. 차창 유리에 우리의 숨결로 습기가 맺혔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도망갈까요? 진호가 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지금 당장 민지한테는 제가 저는 진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안 돼. 왜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선영 씨, 민지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순 없어. 우리 딸이야. 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평생 선영 씨만 사랑할게요. 진호야.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마음만은 영원히 선영 씨 거예요. 나도. 목이 메었습니다. 내 마지막 사랑은 너야. 가슴속에 평생 간직할게. 비 오는 밤이면 응, 비 오는 밤이면 널 떠올릴 거야. 우리는 길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말없이 오랫동안.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인가요? 응, 가야지. 진호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한강변을 벗어나 다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인사동 골목, 한복집 앞에 차가 멈췄어요. 새벽 5시 30분,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손을 놓기 싫었어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조금만 더. 민지가 기다려. 알아요. 저는 먼저 문을 열고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고개를 돌려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대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호도 똑같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에 있을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저는 골목 끝까지 서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인사동 골목은 고요했어요. 저는 한복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니, 다른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어젯밤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한복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도 2층 수선실을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진호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우리 딸. 기뻤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호의 아이, 제 손자가 태어난다는 것. 엄마, 요즘 진호 오빠가 완전 달라졌어. 뭐가? 부드러워졌어. 예전처럼 거칠지 않아. 그래, 다행이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진호가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민지에게 부드럽게 대하기로 했던 약속. 겨울이 왔습니다. 민지가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이름은 서준이.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을 때 복도에서 진호와 마주쳤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서로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 응, 민지는 안에 있어요.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헤어지며 뒤돌아봤을 때 진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날에 우리 한복 맞춰 입고 싶어. 엄마 가게로 갈게. 그래 와라. 엄마가 준비해 둘게. 1년 만에 재회. 설날 아침 10시 민지 가족이 한복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진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1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서로 몸이 굳었어요. 이선영 어서 와요, 사위. 장모님, 안녕하세요. 딱딱하고 격식 있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아기 서준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아들 봐. 많이 컸지? 어머, 우리 서준이 할머니 왔어. 아기를 안았습니다. 진호를 닮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사랑스러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한복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해뒀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진호가 좋아하던 겉절이도 1년 전을 기억하며 만든 거예요. 한복을 입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민지부터 입혔어요. 우리 딸 예쁘다. 엄마 됐는데도 여전히 예쁘네. 엄마, 옆에서 진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손길을 바라보며 1년 전을 떠올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도 한복 입어야지. 진호의 차례였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바지 허리끈을 묶어주며 손이 허리에 닿았어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진호도 움찔했어요. 저고리를 입히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여전히 체격이 좋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름 매듭을 묶을 때 손이 진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서로 숨이 멎었어요. 엄마 뭐해? 민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아, 매듭이 잘 안 풀려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상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1년 전에 먹던. 진호가 겉절이를 보며 말했어요. 응, 민지가 좋아하잖아. 사실은 진호를 생각하며 만든 거였지만요. 식사 중이었습니다. 제가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아이고, 내가. 제가 죽겠습니다. 진호도 몸을 숙였어요. 식탁 아래 어두운 공간에서 두 손이 동시에 수저를 잡았습니다.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입모양만으로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5초? 영원 같은 5초였어요. 뭐해요? 수저 찾았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헤어졌습니다. 식탁 위로 올라오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와 아기는 낮잠을 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인사동 야경을 내려다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진호가 서 있었어요. 잠 안 오세요? 너도?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 오는 밤이면 숨이 안 쉬어져요. 여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도 매일 그리웠어.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요? 2층 수선실에 아직 내 냄새가 남아있어. 선영 씨, 하지만 진호야,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제가 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아픔도 사랑이야. 우리가 서로 잊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진호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진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도 돼. 여기는 아무도 없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 이제 늙어갈 거야. 주름도 더 늘고
힘도 없어질 거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기억 속 가장 뜨거운 계절은 영원히 너로 남을 거야. 선영 씨가 제 마지막 사랑이에요. 진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도 제 가슴엔 선영 씨만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어요. 아기를 안고 차에 태우고 제가 싼 음식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조심히 가. 장모님, 건강하세요. 너도 몸 챙겨. 민지는 눈치 못 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골목 끝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진호의 얼굴.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저는 한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인사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쌈지길 쪽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설날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사랑은 꼭 곁에 두어야만 하는 게 아니더군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가끔 꺼내어 보며 눈물 짓는 것.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 애틋하고 가질 수 없기에 더 찬란한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차마 꺼내지 못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숨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비 오는 밤이면 욱신거리는 그 흉터 같은 사랑이 있다면 오늘 밤은 그 추억을 위해 조용히 눈물 한 방울 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62살의 저는 39살 진호와의 시간을 통해 억눌렸던 저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은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 여정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때로는 금기를 넘어서기도 하며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오늘 밤 혹시 비가 온다면 여러분도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 사람을 잠시 꺼내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추억을 위해 조용히 눈물 한 방울 흘려보세요.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